자, 기본적으로 우리 원자 구조는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지? 그 주위에 뭐가 돈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다. 요게 이제 가장 원자의 기본 구조잖아. 그리고 이 플러스인 원자핵과 마이너스인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는 전기력 혹은 쿨롱 힘이라고 하죠. 맞지? 그리고 이 전기력 쿨롱 힘의 공식 자체는 QQ-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자고 한다면 봐봐. 얘가 원자 핵이 가지는 전하량이잖아. 즉 원자 번호랑 관련이 있겠죠. 양성자 개수. 요거 Q-는 전자의 전하량이니까 얘는 일치할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결국 핵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원자 번호.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거리인데 결국 뭐야?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반지름이 거리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원자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속박된 전자하고 이 속박된 전자의 반대말이 바로 뭐다? 자유전자야. 속박된 전자는 결국 무슨 소리다? 전기력에 의해서 핵에 속박되어 있다. 즉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전자를 우리가 속박된 전자라 그래요. 그러면 자유전자란? 그치. 자유전자는 결국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혹은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원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결국 뭐가 가능해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전자를 자유전자라 그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 지금 에너지라는 말과 힘, 전기력이 나오잖아요. 어떤 구조가 되냐면 원자 핵에서부터 보통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점점 커져요. 아니, 에너지가 커져. 힘이 주는 거지. 이걸 생각해야지, 봐봐. 요 둘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이 전자를 내가 이만큼 잡아 당겨 내려면 나는 얘한테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일을 받아야 돼요?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해야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마치 내가 잡아 당기는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에너지를 줬으니까 전자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는 에너지가 커지는데 보통 약간 요런 규칙성에 따라서 커져요. 이걸 우리는 에너지 우물이라 그래. 핵과 전자가 돈다고 봐야 되니까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쪽으로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런데 전자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궤도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각 궤도별로 이렇게 에너지 위치가 딱 결정이 난단 말이야. 요게 이제 보통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봐봐. 얘는 지금 원자가 하나만 있을 때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그린 거야. 원자가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 영역이랑 얘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 영역이 존재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별 문제가 없어요. 거의 같은 데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겹치는 영역이 생기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궤도 에너지 크기는 똑같은 곳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전자들끼리 서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 위치보다 조금 낮은 곳, 하나는 원래 위치보다 조금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서로 밀어내요. 에너지를.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고체 상태, 즉 결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는 원자들이 결합하는데 어떻게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다닥다닥 엄청나게 많이 결합을 하잖아. 그럼 원자들이 가까운 곳에 균일하게 많이 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라는 게 이렇게 겹치게 돼. 겹치다 보면 이게 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띠로 만들어져요. 여기서 띠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뭐냐면 에너지 준위들이 아주 가깝게 막 다 겹치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전자가 딱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딱 정해진 크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 범위 안에선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영역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겠지. 요렇게 띠의 형태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요렇게 띠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요렇게 생기는 에너지 띠들 중에 제일 바깥쪽 원자가띠라는 개념하고 전도띠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지금 책에는 없어요. 원래는 고등과정 물리에서 가르치는 개념이긴 해. 원자가띠라는 개념과 전도띠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닥 상태라 그래서 전자들이 제일 안정된 위치로 다 채워지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 그러거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마지막 전자가 들어가서 위치하게 되는 띠를 우리는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전자가 채워지는 곳.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전자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자가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되는 거고, 전도띠는 전자가 완전히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아직 빈자리가 많이 남아서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띠를 전도띠라고 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띠가 같은 곳에 있다고 할 때 요 밑에가 원자가 띠입니다. 그러면 도체는 여기에 전도띠가 위치해요. 원자가 띠랑 붙어 있어. 책이 없어요. 도체는 여기 붙어 있어요. 원자가 띠랑. 그 말은 뭐다? 원자가 띠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오는 게 매우 자유롭겠죠. 즉, 도체는 어떻게 된다? 아니, 자유전자가 많죠. 이동이 쉽기 때문에 자유전자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기를 잘 통할 수 있지. 전자들이 전하를 운반하는 거니까. 부도체는 전도띠가 여기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여기에 양공을 남기고 전자가 전도띠까지 올라가야 자유전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에너지 차이가 너무 어떻다? 이 차이를 띠간격이라 하는데 띠간격이 커서 자유전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이라 해도 좋을 만큼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뭐다? 자유전자가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반도체는 요쯤에 있는 거야. 도체보다는 어려운데 부도체보다는 쉬워서 어느 정도 전자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정도? 그래서 조건이나 세팅에 따라서 전자가 운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물질들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도체들이 주로 금속이 대부분. 부도체는 비금속들이 많고, 비금속이나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반도체는 누가? 14족에 속하는 규소나 저마늄이 이제 반도체 소자가 되는 거죠. 얘는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기니까 특정 조건에 맞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지.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해봐봐. 요거를 필기하고 나서 나머지 설명 쭉 들어갈게요. 자, 빨리 필기. 그러면 자, 결국 도체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크게 그릴까? 도체 내부의 단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양이온이 된 금속 원자들이 존재하고요. 이 금속 원자들 사이사이에 뭐로 존재한다? 마이너스 이 전자들은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자유전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얘네들이 우리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면 이때 그 전위에 따라서 이쪽이 상대적 플러스극, 이쪽이 상대적 마이너스극이니까 전자들이 어떻게 전자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때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움직이는 쟤네들이 바로 뭐다? 자유전자인 건데, 부도체는 전부 다 속박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원자들이 존재를 해도 그 전자들이 어디에? 원자에만 붙어 있으니까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요. 대신에 힘을 받으니까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플러스 극쪽으로 쏠려 있긴 하겠지. 하지만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쏠리긴 하는데 이동하지 못해서 전기 전도도가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저기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SK 회장하고 삼성 이재용하고 만나서 같이 치맥 먹고 막 그러면서 커다란 덩어리 원판 디스크 한 뭉태기씩 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줬어요? 그 원판 디스크가 있거든. 그게 반도체예요? 그게 웨이퍼라고 하는 순수 반도체입니다. 비싼 거.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반도체 만들어야겠어요. 그게 반도체를 만드는 원재료라고 보면 돼. 순수 반도체는 이제 14족 원소인 규소나 저마늄 규소나 저마늄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원래 원기둥 모양으로 가공한 뒤에 아주 얇게 깎아낸 거를 웨이퍼라 그래요. 그
원판이 바로 웨이퍼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14족 원소니까 한 원자당 공유 결합을 4개씩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4족 순수 반도체의 구조를 그림으로 모식적으로 그리면 이런 구조인 거죠. 14족 원자고요. 그럼 이 선이 뭐가 된다? 공유 전자쌍이 되겠지. 요런 상태가 딱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조인 거야. 원자가띠가 있고 원자가띠 위에 전도띠가 있고요.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 원자가띠에 양공이라고 전자가 빠져나간 빈틈이 생기고 그 양공 개수만큼 뭐가 생겨 있다? 자유전자가 생기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띠 간격 혹은 띠 틈이라고 하는데 이 띠 간격이 뭐를 결정하냐면 저항값을 결정합니다. 아까 도체는 띠 간격이 없었잖아요. 부도체는 졸라 컸고 그게 요 상태인데 이 순수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순수 반도체를 가공해서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쓰는 거예요. 굳이 불순물 반도체? 그러니까 불순물 반도체가 돼야 저 반도체판에 특정한 전기적 성질을 줄 수 있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적 성질을 줘야지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재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불순물이 0.00001%도 존재 안 하는 완벽한 순수 반도체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그걸 웨이퍼라고 하는 거야. 크랙이나 결점이 없는 완벽하게 14족만으로 구성되는. 그리고 거기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업계용어로 도핑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13족이나 15족 원소로 치환하는 거예요. 원자 자리를 바꿔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나머지는 다 14족 원자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얘 있잖아. 얘를 빼내고 원자를 뜯어내고 저기에 13족 원자를 집어넣잖아. 13족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3개예요. 14족은 4개였는데. 그러면 전자가 하나 없죠, 지금. 그지? 그러면 13족 원자는 전자가 3개니까 공유결합 3개를 연결해주고 나니까 여기에 공유결합할 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뚫린다? 양공이 생기는 거야. 양공이란 전자가 부족한 빈자리를 양공이라 그래.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이 양공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하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얘가 플러스 반도체가 되는 거야. 플러스 성질을 띠는 반도체. 그래서 얘를 P형 반도체라 그래요. 13족을 집어넣은 거.
파지티브라서 P형인 거야. 그럼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요 구조, 옆에 걸 잘 같이 봐야 돼. 원자가 D와 아까 분명 양공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 생긴 양공이 더 들어있는 거야, 원자가 D에. 내가 이거 13종 넣은 개수만큼. 그러면 여기에 양공이 많이 쌓이니까 원래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양공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준위가 추가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D 간격이 감소하겠죠. 뭐가 생겼다? 양공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으니까. 간격이 줄었다? 저항이 작아졌다가 되는 거야. 왜? 양공도 전하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는 다 원자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를 빼낸 자리에 15족 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 근데 한개 연결하면 연결 다 하고도 한 개가 더 그치 전자가 남잖아. 이 남는 전자가 뭐가 된다? 네. 자유전자니까 무슨 전화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잖아. 그래서 얘가 영어로 네거티브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네. N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구조에서 원래 양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전자들 말고 내가 불순물 넣어서 만들어진 자유전자들이 더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전도띠 밑에. 이 자유전자에 의한 에너지띠가 더 생기는 거야. 여기는 양공에 의한 에너지띠가 더 생기는 거죠. 역시 뭐가 된 거다? 감소 네, 역시 감소했죠. 그러면 저항도 감소 감소. 예, 요거는 자유전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추가로 생겨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얘는 양공이 전하를 더 운반해 줄 수 있게 되고 얘는 자유전자가 전하를 더 운반해 줄 수 있게 되고 저 양공과 자유전자들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쟤네들을 2개씩 조합해서 다이오드를 만들기도 하고 3개씩 조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일단 요거 필기하고 나서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하고 기능 설명해 줄게요. 알면 좀 좋잖아, 그지? 자, 첫 번째 PN 다이오드 혹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회로상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전기 회로에서는 구조는 뭐냐면
여기에 P형 반도체, 여기에 N형 반도체가 들어가고 건전지가 연결되는데 봐봐.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존재하고 N형 반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잖아, 결국. 만약에 P형 반도체의 건전지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쪽의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아까 전화 운반한다 그랬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전화 운반을 하고 이렇게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가운데 양공과 전자가 가운데서 만나는 형태로 이동이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유전자들은 N형에서 P형 쪽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P에서 N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순방향 연결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건전지를 반대로 꽂잖아? PN 접합인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양공은 1로 가고 전자는 1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가운데에 전하 운반체를 할 수 있는 녀석이 없어지지. 전하 운반을 할 수 있는 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양쪽으로 끌려가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하의 이동이 안 일어나요. 즉 전류가 못 흐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요게 교류 전원 장치거든. 교류 전원에 저항 하나랑 교류형 전류계 하나를 연결하잖아. 그러면 시간에 따른 전류가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교류 전류야. 근데 뭐 하나 더 달았다. 다이오드 하나 더 달았죠. 요걸 달아주면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느냐. 역방향 전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는 전류가 도는데 반대로 못 돌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된단 말이야. 이런 기능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요게 다이오드의 역할이고,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양공하고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양공과 전자가 합쳐지는 게 에너지가 더 낮아요. 이렇게 해서 만난다 그랬잖아. 만나면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차이가 만약에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 LED 하잖아요. 발광 다이오드라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트랜지스터는 회로가 좀 복잡해요. 그림이. 보통 요렇게 그려지는데 전선이 몇 군데서 연결된다? 세 군데서. E, B, C인데 이미터, 베이서, 컬렉터라 해서 E, B, C 세 개거든요. 요거 구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쪽은 P형 반도체 이렇게 보통 많이 설계가 돼. 저 작은 트랜지스터 안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놓고 보통 이렇게 회로가 설계가 되거든요. 여기를 도는 거를 1차 회로, 크게 도는 걸 2차 회로라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1차 회로에 정해진 값 이상의 전류가 흘러야 이 차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위칭이라고 그러고, 이 과정에서 1차 회로의 정기적 신호를 2차 전압의 힘으로 증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전류 교류 신호가 생기잖아. 이거를 트랜지스터나 이런 걸 이용하면 큰 소리로 에너지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신호 증폭기에 보통 많이 트랜지스터를 쓴단 말이야. 원래는 이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을 옛날에는 최초의 컴퓨터는 진공관이 했어요. 진공관이면 하나하나 크기가 전구 크기야. 컴퓨터가 진구? 진공관. 근데 그 진공관이 얘 기능을 대신하던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진공관으로 컴퓨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공관 수명도 짧은 데다가 하나하나의 소자 크기가 전구 하나가 되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느리다. 졸라 커야죠. 그러니까 그 정보 시간이나 기가 시간에 최초의 컴퓨터 역사 이런 거 배우면 컴퓨터 하나가 뭐 거의 건물 한 채였잖아. 애니악, 에드박 이런 거는.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로 바꾸면서 건물 한 채였던 게 방 한 칸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IC, 집적 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하면 딱 그리는 게 요 그림이잖아. 맞지? 집적 회로라는 게 뭐냐면 요 위에 회로를 짜고, 보통 우리 메모리 칩이나 반도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 안에 트랜지스터랑 다이오드 최소 수백 개에서 최대 수백만 개를 꽂아 놓은 거예요. 졸라 작게. 신호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방 한 칸이던 게 책상에 올라가지고 요즘 그게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되면서 책상에 올라가는 컴퓨터로 바뀌고, 그 뒤에 성능은 계속 빨라지고 무진장 커졌지만 노트북이 되고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집적 회로에서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작은 거에 쑤셔 넣을 수 있느냐가 기술이 되는 거고, 요즘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 이제 막 반도체 기술 이야기할 때 보면 뭐 몇 나노 공정 이러면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여기 안에 전기 회로를 그리는 거야. 얘네들을 꽂을 수 있는 회로를. 그러면 그 회로와 회로 사이에 전선 역할을 하는 금을 꺼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금으로 그리거든요. 그 금줄의 두께가 폭이 100만 분의 1m.
아니다. 10억분의 1m다. 1000분의 1m가 밀리미터잖아. 100만분의 1mm가 마이크로미터예요. 10억분의 1mm가 1나노미터예요. 지금 요즘에 7나노 공정 써요. 10억분의 1mm, 10억분의 7mm짜리로 금을 끄어서 금으로 원자 단위로 레이저로 끄어 붙여서 전선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가는 선을 써야 되는 말은 똑같은 크기의 칩을 훨씬 더 많이 때려받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크기가 지금 손바닥 위에 올라올 만큼 작아진 거야.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발전해 가고 있고 요즘에 AI다, 뭐 자율주행이다. 전부 다 이거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106쪽의 마지막 보면 우리가 물질의 전기적 활용돼 있잖아요. 6쪽이요? 106쪽 넘어가 봐봐. 이거 네 건 아니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게 되고, 네 건 이거 자이지. 자이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 뒤에 보면 반도체가 쓰이는 곳, 소자가 쓰이는 곳. 이거 말고도 도체는 전기가 통해야 되는 곳은 도체를 쓸 거고, 그죠?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곳에는 부도체를 쓸 거고,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성질이 필요하면 반도체를 쓰겠지. 우리 터치 스크린이나. 가유리 같은 건데 부도체지.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 밑에 투명 전극에만 정전기로 전기가 통하면 되는 거야. 응? 그 문제는 요 부분이 약하니까 투명 전극이나 투명 전극 2개, 부도체 이런 게 약하니까 그 위에 이제 부서지지 말라고. 태양 전지판도 메뉴에는 전기가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그때그때 조건에 맞게 쓴다고. 오케이? 자, 그 뒤에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좀 열심히 좀